그 박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분산 투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국과 뭐 미국과 해외 주식에도 좀 관심 갖고 채권에도 관심을 갖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투자를 하려면 환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00원 선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300원대 중반까지 올랐잖아요. 작년에 뭐 1400원 중반까지 올랐었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고점 대비해서 낮긴 하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달러화에 대해서 이렇게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달러가 지금 있으면 좋지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저는 팔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저는 뭐 작년 1,400원 됐을 때부터 계속 팔고 있고요. 네, 그 팔아서 한국 주식이랑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달러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글로벌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특히 최근에 테마에 올라타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쟁 기업을 봐도 되지 않냐,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달러는 저는 올해 약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대해서 강세라도 우리는 좀 약보합이 좀 이어지다가 하반기나 돼서야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너무 커요.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물론 또 최근에 2차 전지 수출도 급격히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PC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제품 중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가격이 폭락하는데 한국 무역 흑자가 나기는 어려운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다행히 뭐 작년 이맘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1년 지나서 가격이 40% 30% 이상 폭락한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중국이 리오픈도 하고 뭔가 세계 반도체 기업들 주가들 봐도 또는 전 세계 PC 판매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여건에서 좀 살아나는 기대는 있으니까 이건 좀 진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하반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의 내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결국 뭐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금리 못 올리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오겠어요? 고금리 채권들, 고금리 상품들이 딴 나라는 즐비한데 우리는 3.5에 못 박혀 있고 최근에 은행 예금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 굳이 뭐 채권에 투자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만 옛날만큼 많이 사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딴 나라만큼 떨어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겠지만 원 달러로 비교해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어렵다. 현 레벨에서 크게 떨어지는 건 하반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가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봤습니다. 박사님 보셨는데 지금 안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아무튼 달러화는 지금 사기에는 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달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미국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채권에 투자하시기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미국 채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미국 채권 ETF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까 ETF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미? 맞습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좀 재미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는 기본 1년은 해야 된다고 보니까 내년 이맘때 되면 그래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금리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야기했는데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가 부각될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아주 가파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이제 피크 치는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 데다가 국제 상품 가격 보시면 오펙이 감산했는데도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못 올라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글로벌하게 놓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어떤 수요의 위축과 또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공급 증가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 아니냐. 그러면서 최근에 곡물 가격도 보면 슈가나 이런 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대신 밀이나 콘 뭐 이런 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식 물가를 비롯해 전 세계 외식 물가를 올린 게 식료품 물가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빠지니까 물론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근데 전년 대비 베이스 효과가 상승률은 있으니까. 이제 제로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뭐 우리나라 물가 정부가 전기요금 얼마 올리냐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연말 우리나라 물가나 미국 물가 다 모두 3% 밑에 있을 거다. 그러면 연준의 목표 수준 2%가 멀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금리 인상하겠냐. 인상을 하더라도 금방 동결할 것 같고 내년에는 인하가 계속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채권은 지금 보면 그렇게 큰 위험 없는 그러면서도 짭짤한 이자를 또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은 증시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안 좋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의미 있는 반등의 지표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부동산하고 주식이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이게 대체 자산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 뭐냐 하면 주식과 반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인데요.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편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래소가 있어서 개인 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주식을 하게 되면 세금 20% 정도 내는 거에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돈을 나한테 줄지 안 줄지는 만나서 받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다 표준화해서 한 주당 얼마 해가지고 그걸 증권사, 수많은 증권사를 통해서 중개를 신속 원활하게 저렴하게 수수료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변동이 굉장히 많고 또 더 나가서 각 호가마다 사자 팔자 주문이 엄청 많죠. 그런데 비해서 부동산은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게 일단 첫 번째 어떤 아파트를 하나 갔다 하더라도 로얄층이냐 저층이냐 따라 안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규제가 엄청나게 세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동산세, 보유세까지 해서 말도 못하게 세금이 붙고 여기에 부동산 또 중개인들이 0.5%씩 그보다 더 적게도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호가마다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샀는데 내가 2만 500원에 올려놓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몇 주인지 다 알잖아요. 호가창 10단계로 다 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부동산 그런 정보가 깜깜이 아무리 프랍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잘해주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완전히 깜깜이 시장이에요. 공시 의무 그런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냐면 큰 손이 움직이는 시장인 거고 그리고 큰 손들은 어떨 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해결돼야 사요. 첫 번째 별거 아닙니다. 양도세를 깎아줘야 사요. 세금으로 다 뜯기면 뭐 의미 없죠. 그렇죠. 개미들 아무리 사봐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큰 손이 팔고 개미가 살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2021년 포모 장세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집을 못 산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갭 투자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팔았겠어요? 그 개미들한테. 2030들한테 누가 팔았어요? 다주택자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개미가 살 때 부동산 시장은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 당시에 막 똑똑한 뭐 한 채라는 열풍이 불었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고 강남이나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집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잘했죠. 뭐 강남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잖아요. 왜냐면 거긴 그들만의 리그들이 있으니까 거래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너 뭐 문제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양도세 문제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그건 이제 덜하지만 그러더라도 깎아주지는 않잖아요.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온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에 했던 양도세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정책들 이런 거 봐도 시행령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법은 개정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 멀었고요. 두 번째가 건설사들이 또 큰 손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건설사들인데 지금 건설사들이 큰일 났잖아요. 미분양 쌓여가는 데 비해서 규제도 엄청나게 심하고 PF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가를 자유화해줘야 되죠. 분양가 자유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일제 규제를 다 풀어줘야 건설사들이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또 재건축 조합들하고 마찰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분양가 좀 올려서 당장은 미분양 나더라도 시간 두고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성을 개선시켜서 받아 나가면서 하는 거죠. 둔촌주공처럼.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뭐 지금 당장 음마에 뭐 얼마 자기 부담금 얼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마음대로 자기 부담금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면 될 일을 그걸 주택 보증이든 누구든 들어가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 규제가 아직은 다주택자가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는 좀 힘든 거죠. 물론 그래도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금리 크게 떨어지면 돼요. 근데 아직 인하 안 하잖아요. 네. 시장 금리 좀 빠졌지. 네.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 좀 지금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 금리 크게 인하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이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또는 옛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뉴스테이처럼 기업형 임대주택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전세 사기 나고 있는 그런 집들 쉽게 살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그냥 기대뿐이지. 이게 뭐가 나온 건 별로 없고 그냥 급매물 정도 소화되는 정도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금리 떨어진 덕분에 그나마 거래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큰 손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일반인 입장에서 집을 사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집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러신 분들이라면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투자 타이밍으로 잡으면 됩니까? 일단 저는 절대 가격, 2019년 가격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019년 가격? 예, 2020년 10%, 21년 20% 올랐거든요.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예, 정말 끔찍하게 올랐고요. 예. 그래서 버블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그 버블이 청산되면 살만하잖아요. 절대 가격 자체가 떨어져야 일단 되는데 2019년 레벨. 지금 덜 떨어졌다고 예, 보시는 코로나 거네요. 팬데믹 이전 가격이 되면 그런 단지들은 사도 된다. 지금 고점 대비 몇 % 정도 떨어진 걸로 봐야 되죠? 현재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5% 정도 지금 떨어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다 왔죠. 다 네. 왔는데 단지별로 그걸 수용하는 단지도 있고 그리고 대형 단지는 수용을 하잖아요. 그냥 급매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봐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갔는데 아직 2019년 가격 아니다 그러면 다른 단지 가서 매입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출금리 한 3%선 가면 개미들도 그래도 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 특히 전문직들,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야. 또 사실 월급 안 줄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자기 돈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출금리 3%대 되면 이건 또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근데 시장의 바닥 그리고 저가 매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다주택자들의 매수를 촉발시킬 만한 요인은 아직 안 보여서 그냥 가격이 매력적이라 사두고 한 몇 년 기다리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 정도의 그런 시장에 대한 조언이지 지금이 바닥에도 아니다. 그럼 뭐 이야기해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부터 뭐 주식시장 얘기, 매크로 경제까지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